앞에 첫 번째 이제 그 슬라이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왔네요. 먼저 이제 여기 보면 빅데이터로 본 패러다임 변화해가지고 얼굴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마스크는 끼고 하겠습니다. 저는. 자, 이제 코로나라고 얘기하면 저도 사실은 뭐 제가 뭐 수학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코로나 하면 뭐 코로나 맥주밖에 몰랐어 사실은. 그래서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들을 위협할 줄은 정말로 알지를 못했는데, 근데 이 코로나 터지자마자 사람들이 코로나 맥주를 생각했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어떻게 직격탄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팩트 체크 사이트를 보면 코로나 맥주에 오히려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머로 시작하는 겁니다. 좀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로나 감기해가지고 여러 강연들이 보면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오고 있다. 이 새로운 역사를 BC, AC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것인데, 그 원저자가 누구냐 하면 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인데요.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는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써서 엄청나게 유명해진 그런 칼럼니스트죠.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BC, AC 하면 이제 before crisis, after crisis인데 이제 C를 이제 코로나에 빗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퍼지게 됐는데, 이거 이제 2020년 3월 17일 날 썼어요. 이때가 이제 미국에서 한창 시작되고 있을 그때였죠. 그래서 이 프리드만이 그 칼럼을 읽어보면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뭐 5가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지금 세상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른다. 언노운이다 라는 얘기하고, 지수법칙을 이야기해요. 지수법칙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법칙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죠?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이고, 바이러스 상에서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감염지수라고 하는 R값이 1보다 더 커지는 경우고, 그렇죠?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R값이 더 작아지는 것이고,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적인 정치와 문화, 소위 말해서 세계의 문화들이 견뎌낼 것인가, 서로 바뀔 것인가,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은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간대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칼럼에서 결론을 내면서 또 한마디를 딱 합니다. 닐 프리드만이. 야, 동양하고 서양 간의 어떤 화합과 조화가 이러한 코로나 세상에서 새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 한마디 문장에서 제가 한번 떠올려봤어요. 야, BC, AC를 한번 다르게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C라고 하는 것에 한번 주목을 해서 C자가 들어가 있는 세계 문명사를 다시 한번 뒤져봐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C자가 들어가는 것을 이제 제 이름을 따라가서 이제 BCAC 10단계 이뤄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첫 번째 C는 이제 닐 프리드만이 얘기했듯이 동양과 서양의 화합이 좀 하니까 난 첫 번째 C를 이제 컨퓨셔스, 공자로 하고 싶었어요. 공자. 두 번째 C는 아시다시피 크라이스트죠. 세 번째 C는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면서 자유자본주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네 번째 C는 대한민국이니까 코레아라는 단어가 16세기에 서구에 노출이 됐어요. 다섯 번째 C는 코페르니쿠스가 뭡니까? 새로 발견했죠. 그래서 종교와 과학의 갈등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C는 콜레라,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콜레라가 되면서 대중공중보건 시스템이 시작됐어요. 19세기. 일곱 번째 C는 냉전, 콜드워, 냉전을 통해 가지고 이념 대결과 군사 경쟁이 일어났어요. 여덟 번째 C는 뭐냐? 제 전공인데 인터넷, 테이블.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월드와이드 웹이 1990년대에 등장을 했죠. 아홉 번째 C는 뭐냐면은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거든요. 암호화폐 이렇게 한국에 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암호화폐가 있었던 시기하고 없었던 시기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거든요. 전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1,4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지금. 열 번째가 이제 코비드-19이죠. 그래서 제가 BCAC 10단계 이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 C자로 시작하는 문명사적 변화들이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그렇죠?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걸 새삼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발표할 제목이 빅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8번, 9번, 10번 케이블, 인터넷으로 시작된 이 세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19는 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또 웃자고 또 하나 이런 얘기합니다. 야, 2016년도에 알파고를 통해 가지고 이세돌 대국어 해가지고 뭡니까? 그 대국어 하나 덕택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많이 들었어. 그런데 오히려 이 4차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누가 가장 촉발시켰느냐,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코비드-19. 왜? 다들 이제 원격 수업하고 재택으로 근무하고 그렇죠. 비대면으로 회의하고 코비드-19이야말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1등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코비드-19의 시대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자,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우리가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터넷의 등장은 사실은 1990년대 중반에 본격화됐지만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는 더 올라가면 1957년도였어요. 195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미국하고 소련의 한 나라의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소련이 군사 위성을 쏘아 올리니까 뉴욕타임즈에 대문자 가게 일어나는데 완전히 미국은 이제 큰일 났다. 소련이 뭡니까? 우리 미국을 다 감시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감시하는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인터넷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터넷이 월드와이드웹의 등장과 함께 1990년대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트워크의 사회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의 사회가 이제 빅데이터 사회 앞에 왔던 용어였어요. 이 네트워크라는 사회를 얘기한 사람이 매뉴엘 캐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매뉴엘 캐스테스는 우리가 막스를 얘기하지만 막스 이후에 사실은 사회학자 중에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뭔가 3대 저작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네트워크 사회에 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네트워크 사회를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잘 못 느꼈어요. 홈페이지나 쓰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2008년도에 아이폰이 등장했어요. 2009년도에 뭡니까? 한국에서 다 아이폰 다 쓰고 스마트폰 삼성 거 쓰면 어떻게 사람들이 야 인터넷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로 잘 이용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때 또 하나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있었어요. 뭡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데이터의 생산의 주체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이런 것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야 정말 데이터의 세상이 오는구나. 데이터가 뭡니까?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데이터가 모든 세상을 깨뚫는 그런 것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럼 데이터를 어디에서 우리가 수집하지? 그게 바로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빅이라는 단어는 크다라는 단어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잡하다 혹은 우리가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얻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사실 빅데이터라는 것은. 그럼 빅데이터를 어디에서 얻느냐 하면 첫 번째 웹마이닝. 제가 오늘 하는 연구 중에 하나도 웹마이닝,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하나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검색 정보, 사람들이 뭡니까? 여기 영남대학교와 청와대센터 처음 오는 분들 다 어디 있는지 검색해 보잖아요. 세 번째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이런 데 올리지 않습니까? 크라우드 소시 뭐죠? 다른 사람들 사진 찍어가지고 경찰서에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 거래 데이터, 신용카드 데이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용카드 1인당 7개에서 한 8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신용카드에서 발생되는 그 데이터들 다 빅데이터죠. 지금 방역 정보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 있는 게 두 개잖아요. 이 신용카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 모바일 신용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우리가 빅데이터로 얘기한 겁니다. 데이터 크기만 크다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코로나 세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새로운 운명사적인 그런 현상들이었으니까 어떤 그 데이터를 또 가지고 있으니 호주에 있는 그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정치인 발언을 하다가 기침하는 장면이에요.
기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저 코로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는 거죠. 이런 것도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뭡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인터뷰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제가 얼마 전에 논문을 하나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을 인터뷰하는 것을 다 찾아내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기침 소리를 파악하는 그런 논문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논문을 좀 심사를 했는데 왜? 그런 논문 다 뭡니까? 의학적인 면도 있지만 빅데이터라는 거죠. 새로운 데이터를 출처를 찾는 거죠. 또 기존에 이런 앱도 있었어요. 기침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찾는. 자, 이런 시도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이 빅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과 떼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데이터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이 뭡니까? 생산을 하고 유통하게 되고 교환하게 되는 거죠.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2008년도에 네이처가 먼저 사이언스하고 네이처 두 개가 가장 유명한 학술지 있잖아요. 네이처에서 야 여기 한번 보세요. 인플루엔자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하면 의학 데이터가 아니라 검색 엔진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을 네이처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러나 이때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미미했어. 근데 2011년도에 사이언스가 데이터 사이언스가 빅데이터라는 것이 온다라고 하면서 특별어를 만들으니까 그때부터 더 유명해진 거죠. 2013년도에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등재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다학동화, 가방끈이 가장 큰 집단인데요. 다학동화에서 빅데이터라는 것이 오고 있다 해서 2010년 세상을 바꿀 빅데이터 넘버 5 경북 경산에 유치한 박한우 영남대 교수의 연구실에는 부석부석 컴퓨터가 숨어있다. 이러면서 빅데이터 특집으로 냈어요. 자, 여기서 깨알 같은 자랑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다학동화에 문과 교수가 3번 이상 소개되는 저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넣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소개돼가지고 되게 또 유명해진 또 책이죠. 책 제목이 모두 거짓말을 한다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요, 트럼프하고 힐러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트럼프 힐러리 다들 뭡니까? 힐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가? 여론조사도 힐러리가 85%, 트럼프 15%. 누가 될 것인가 하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그냥 여론조사가 아니라 메이저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누가 됐어요? 트럼프가 됐잖아요. 왜? 인터넷에서 인종차별적인 단어들을 검색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트럼프와 지지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이런 단어들만 보더라도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도 사회현상을 잘 찾아낸 거죠. 자,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해봤어요. 2020년 7월 13일 구글에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만큼 검색했을까 보니까 한번 보세요. 구글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다 검색한 거야. 특히나 7월 13일 현재는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장 많이 검색했고, 근데 한국은 그래도 색깔이 좀 연하잖아. 연하죠. 많이 그렇게 검색은 하지 않았죠. 왜? 한국은 이때 조금은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덜 심했으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한국의 또 특화에서 보면 수도권이 뭡니까? 대우 경북보다 훨씬 더 색깔이 약간 더 진하죠. 그래서 야 이건 그러니까 의학적인 그런 데이터도 아닌데 사람들이 뭡니까? 생각하고 있는 검색하는 데이터. 2008년도에 네이처가 뭡니까? 받아줬던 것처럼 이런 데이터 가지고도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가 어느 지역에 있고 어느 나라에 있는지 찾아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신용카드 데이터. 앞서 제가 신용카드 얘기했잖아요. 신용카드를 음식점에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쭉 한번 2019년도부터 2020년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터진 게 2월 초였잖아요. 2월 초봉 바로 푹 떨어졌어요. 푹 떨어졌어. 그러다가 이제 음식점에서 신용카드 쓰는 게 쭉 올라가고 있죠. 다시 올라가고 있어. 이런 신용카드 데이터 가지고도 이렇게 이 패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여러 연구들을 좀 했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빅데이터를 잘 이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2월 달에 그러니까 심각하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했어요. 이것이 사실은 이제 더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는 이 뭡니까? 테드인데 비대면으로 했어요. 비대면으로 크리스 앤더슨하고 그래서 빌 게이츠하고 이 사람은 테드 사무실에 있는 테드 사무국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제가 이제 쭉 보면서 한국과 관계되는 것만 캡처를 해보니까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 했어요. 한국이 가장 잘했다. 왜 잘했는가? 두 가지 잘했다는 거예요. 자가격리를 잘했고 그 다음에 대규모로 검사를 했는 것을 두 개를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규모의 셧다운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사실은 K-방역이 되게 세계적으로 스타가 된 거죠. 그런데 사실 K-방역의 허브는 아시다시피 대구인데 이게 지금 대구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월 달에 신천지가 터졌을 때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K-방역은 서초구 상륙한 대구 코로나 이런 말을 이제 막 쓰게 된 거죠. 그죠? 저희 이 텔레비전 보면서 어떤 정보학과 교수로서 정말 말도 안 된다. 신문사에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각화본 이런 게 대구 경북이 같이 이렇게 하는 8,313명, 서울 경기는 따로 하는, 대구 경북은 같이 하는 이런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제가 칼럼을 하나 온라인에 썼는데 대구를 도구로 이용하지 마라 했는데 이때 이 지방신문에서 매일신문에 썼는 칼럼인데 댓글이 무려 300개 가량 달렸고 기부했던 글이었는데 랭킹 뉴스 1등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 분석의 기법을 가지고서 뭘 한번 해봤느냐면은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연구비를 약간 줘가지고 야 그러면 대구하고 경북하고 서울하고 언론 방송 뉴스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 KBS, MBC, SBS, YTN 해보니까 야 이거 정말 가관이더라고. 왜 가관이냐면은 서울은 어떻게 지자체에서 정책적 대응을 잘하는지를 주로 보도하는데 대구하고 경북은 확진자가 얼마만큼 많이 나왔는지 그 현상에만 계속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은 대부분 중립적 톤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대구 경북은 계속 그렇죠? 부정적 톤을 가지고 보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떠냐 하면은 언론사마다 차이가 좀 많이 또 나더라고요. KBS부터 해가지고 MBC까지 언론사마다 이 차이가 또 감성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냥 언론사의 재난 보도 준칙에 기반해서 보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특정 지역 줄이기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 뉴스에서부터 이 대구를 K-방역의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의 그렇죠? K-방역의 한 가장 해로운 적으로서 이제 봤던 거였죠. 근데 우리가 했던 생활치료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보도가 안 됐었어요. 자, 또 저희들이 또 최근에 했던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글로벌 차원에서 웹마이닝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국가들에서는 어떠한 액터들이 정보를 많이 생산하는가 봤어요. 그러다 보시다시피 가버먼트, 정부가 가장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를 많이 생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 이제 초창기에는 2월 달에는 호주하고 이런 국가들에서 이제 정부, 그 다음에 보건당국, 혹은 언론 이런 쪽에서 이제 정보를 많이 생산했고요. 특별히 이제 흥미로웠던 것은 호주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에서 코로나 관계되는 그런 대학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들이 이제 웹마이닝에 통해서 나타났고요. 홍콩에서도 그때 한 대학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또 나타났고 또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유행했던 일본의 크루즈라든가 싱가포르 그래서 각 국가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고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웹마이닝을 통해서 또 나타냈어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2009년도에 우리 H1N1이 있고 나서는 소셜 미디어를 강하게 많이 사용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보건 커뮤니케이션에. 그래서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를 우리가 초창기에 분석을 해가지고 저널 오브 메디컬 인터널 리서치라고 해서 임팩트 팩터 5 그렇죠. 사회과학 교수 임팩트 팩터 5 내는 거는 거의 드문데요. 여기 한번 이제 저희들이 내가지고 실렸는데 무슨 케이스를 분석했느냐 다른 거 없이 대부분 케이스를 넣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키워드, 코로나 19, 신천지, 대구라는 한국말의 키워드를 트위터에서 찾아가지고
이 각각의 키워드마다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만 앞서 얘기했던 언론하고 기성 언론하고는 다르게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사람들이 신천지하고 대구라는 키워드보다는 역시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코로나라는 키워드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면서 정보를 생산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정보에 생산을 하면서 그 정보를 어떻게 어딘가에서 인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많이 인용했을까 봤더니 아니요, 포털뉴스에서 많이 인용을 했었어요. 그럼 포털뉴스에서 인용을 많이 하면서 또한 그 뉴스의 프레임은 어떤 것을 많이 인용했는가 봤더니만 예컨대 뭐 우리 신천지 할 때 신천지 총재가 박근혜 시계를 쓰고 있니 많이 혹은 코수염 있는 사람은 뭡니까 코로나가 잘 걸리니 많이 이런 뭐 하여튼 그 재밌는 뉴스 그래서 가식성 뉴스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역시나 그래도 관심 있던 것은 메디컬 프레임에는 뉴스에도 관심이 있지 그래서 비메디컬 뉴스보다는 메디컬 프레임에 더 많은 뉴스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또 함의를 하나 적었는데 뭐냐면 그런데 메디컬 프레임 뉴스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 체크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잘 안 이루어져요. 그냥 인용을 막 갖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좀 분석을 했었고요. 트위터에서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세 시기 그러니까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 그 다음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됐을 때, 그래서 팬데믹 이후. 그런데 흥미로운 거 보면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파자티브, 네거티브 나오는데 파자티브가 뭐죠? 어떻게 하면 코로나가 글로벌 팬데믹에 대해서 약간 올랐다가 계속 또 오르고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뭡니까? 부정적이 2.8이었다가 팬데믹 됐을 때 3.5 되었다가 다시 부정적이 다시 떨어져요. 이거 왜일까요? 사람들은 어떤 재난이라든가 위기라든가 어떤 자극이 왔다 사고가 터졌다 처음엔 되게 놀라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적응해 가는 겁니다. 어댑테이션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그게 감성 분석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사례에서 테니스에서 연구비를 약간 받아가지고 했던 건데요. 이거 보세요. 어떤 계약 전, 계약 시점, 계약 후 보면 긍정어, 부정어 추이를 보면 뭡니까? 계약 시점 해가지고 계약 후 되면 긍정어도 올라가고 부정어도 다 올라갑니다. 계약 후가 되면 왜? 원격 수업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적응해 나간다. 적응해. 이런 감성 분석을 해보면 뭐라고 해도 결국은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대응에서 지금은 나쁜 이야기를 하면서도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적응해 나간다라는 거죠.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마치면 결국은 저는 그러면 이 10단계 이론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위축성, 개인 회피주의죠. 위축성이라는 썼는데 위축성. 왜냐면 제가 위축성 위험이 있어가지고 위축성이라는 용어를 좋아합니다. 위축성 개인 회피주의가 되면서 비대면 디지털 생태계의 가속화. 저는 그래서 핵심은 디지털 생태계의 가속화가 아니라 결국은 개인 회피주의로 갈 거예요. 왜? 그 전에 어떤 사회였느냐? 암호화폐가 뭐냐? 탈중앙화 사회로 전환을 시켰어요. 인터넷은 탈중앙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반항해서 사실은 인터넷에 대응해서 암호화폐 시스템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탈중앙화 가는 거예요. 그 앞에가 인터넷이었거든. 결국은 이것은 운명학적으로 C자를 가진 것에 보면 결국은 하나하나 결국 다시금 원자되는 거예요. 원자되고 파편화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이 대세다 이런 얘기합니다. 결국 온라인 쇼핑이는 미국 자료를 보면 온라인이 뭡니까? 그런데 잠깐 올랐다가 결국은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진다는 얘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컨퍼런스들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이브리드 컨퍼런스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컨택리스 사람들이 회피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물건들의 음식들을 뭡니까? 이렇게 픽업한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이거는 구글에서 나왔는 모빌리티 보고서 자료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리테일, 소매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직장들이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건 그런데 제가 한국은 어쩐지 해가지고 구글 데이터를 다시 가져왔어요. 구글의 이동성 보고서를 한국 걸 다시 구성해 보니까 서울 수도권의 8월달에 보면 전국에 비교해가지고 서울에서는 소매점이라든가 식료품점이라든가 공원들이 뭡니까 증가율이 전국보다는 조금은 떨어져요. 그만큼 서울 수도권은 8월달에 좀 위축성 개인 회피주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터졌으니까 이제는 전국보다 서울 수도권은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대중교통 정거장, 직장, 주거지 전국에 비교해서 서울은 뭡니까? 여전히 많이 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구글 보고서에. 이 구글 보고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갖고 오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이라는 옵션을 선택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다 구글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이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또 보내줍니다. 당신이 한 달 동안 버스 몇 번 탔는지, 한 달 동안 새로운 장소 어디 갔는지, 저 한 달 계속 그런 보고서들이 와요, 자동으로. 위치 추적에 클릭해 놓으면. 그래서 그 보고서들을 전 세계에서 다 수집해서 국가마다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공 우리 박사가 지금 이걸 데이터를 또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비대면이 대세입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얼굴 보고 강의하고 강의 듣는 거는 그렇죠. 대세가 아니겠죠. 완전 없어져 가겠죠. 혹은 불월이 경제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떤 사업들이 앞으로도 유망하게 더 등장할 것인가? 우리는 줌하고 구글 미트하고 이런 거 가지고 수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줌하고 구글 미트는 내가 정말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졸면 되거나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 보고 딴짓하면 되는데 구글 미트라든가 줌에는 그냥 좋아요, 싫어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짜증 나는 거죠. 강의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새로운 회사, 미국에서 등장한 벤처 회사인데 돈을 지금 되게 많이 모았대. 왜? 마음이 마음에 안 들면 토마토 던지고 있잖아요. 마음에 들면 먼저 좋아해주고 실제 공간에서 신발 추적하듯이 이런 것을 해주는 회사가 새로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벤처인데 돈을 받는 거죠. 이런 세상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공동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세상들. 이것은 어떤 세상이냐면 블랙미러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미래를 보여주는 시리즈인데 제가 자주 보는 건데요. 어떤 세상이 올 것이냐? 그냥 인공지능 비서 그래서 시리라든가 혹은 저는 아리아 마이크입니다. T맵 같은 아리아 마이크인데 이런 그냥 음성만 듣는 비서가 아니라 이건 무슨 어떤 비서냐면 이 인형이 이 10대가 좋아하고 있는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그 아이돌의 머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 인형은 소리만 듣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소리만 듣는 것이냐? 움직임을 다 캡처합니다. 동영상을 넣어놨는데 플레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이 10대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춤을 추면 이 친구가 어떻게 그 자기가 그 아이돌의 브레인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춤이 어떻다 말다 다 얘기하고 친구처럼 다 들려주는 거죠. 사람 못 만나니까 누구 만나야 돼요? 그런데 5번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여행도 못하고 갈 곳은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집에서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넷플릭스 보거나 그렇죠. 혹은 그렇죠. 카우치 호텔도 다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분 동안 1시간짜리 얘기를 급하게 김종인 교수님과 더 빠르게 또 사투리도 많이 쓰고 마스크 끼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기회 되면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한 교수님께 다시 한번